최근 인천국제공항에 가면 미모의 20대 일본 여성들이 한밤중인데도 얼굴의 절반을 가리는 선글라스와 모자를 깊게 눌러쓴 특이한 패션으로 총총 빠른 걸음으로 지나가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고 하죠. 충격적이게도 이들의 정체는 한국으로 원정 매매를 온 일본의 여성들, 한국인들을 상대로 무려 하룻밤에 수백만 원을 벌어갔다고 하죠. 무려 신문 기사로까지 나온 공식적인 소식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인터뷰인은 일본 여성들이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캐나다나 미국, 호주 등지로 원정 매매에 나섰다고 하는데 최근엔 극심한 엔저 효과로 인해서인지 한국으로도 종종 오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충격적인 뉴스는 오히려 한국에서보다 일본에서 훨씬 더 크게 대서특필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아니 우리 일본인들이 어쩌다가 우리보다 훨씬 가난했던 한국을 상대로 매매를 벌이냐 하며 탄식하는 반응들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일본 본토에서는 더욱더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무려 도쿄 한복판의 공원에서 내국인들 또 외국인들을 상대로 매매를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여성들의 모습이라고 하는데, 경제 역학상 당연하게도 해외로 나가는 원정 매매의 경우엔 가난한 나라의 국민들이 보다 더 부자 나라로 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이는 곧 경제대국 일본이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몰락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셈입니다. 일본은 오랜 저성장 기조와 오랜 기간에 걸쳐 박살날 대로 박살난 엔저 효과 때문에 국민들이 빠르게 가난해졌다고 하는데요. 한편에선 이를 지켜보는 한국도 역시 앞으로는 저성장의 미래가 예견되어 있고 환율 가치마저 완전히 박살나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설마 일본의 전철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원화 가치가 정말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떨어지면서 한국과 일본의 경제 시나리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들 관심을 가지시죠. 일본과 한국에 어떤 일이 있었고 앞으로 어떤 일을 겪게 될지 흑우와 함께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흑우입니다. 오늘은 일본과 한국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한국의 급격한 원화 가치 하락으로 한국이 일본의 전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를 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2025년 현재 일본의 현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몇 달 전이었습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정말 충격적인 기사가 보도가 되었는데요. 바로 도쿄가 아시아의 최대 야스 관광 수도가 되었다. 전 세계 남자들이 원정으로 매매를 온다 라는 정말 뜻밖의 기사를 내었죠. 무려 50년 만에 최저가치 엔화를 찍게 되는 일본. 그런 영향으로 일본 청년들의 빈곤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졌고, 그렇게 빈곤해진 청년 중에 일부는 안타깝게도 외국인들을 상대로 매매에 나섰다고 하는데, 이런 일본의 청소년 보호단체장은 이런 현실을 개탄하면서 일본이 정말 가난한 나라가 됐다, 전 세계 남자들을 상대로 일본 청년들이 매매에 나서고 있고 또 그중 다수는 중국인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인들 입장에서 20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인들은 일본에 왔다 하면 외국인 노동자로서 편의점 알바, 단순 노동 그런 일들에 종사하는 인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돈을 펑펑 쓰는 관광객 또 매수자가 됐다는 거죠. 또 익명을 요구한 일본의 성노동자는 자신에게 닥친 현실 이야기는 어렵게 꺼내놓았는데요. 그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스스로 자립하기 위해서 카페 등지에서 일했지만 생활비가 도저히 부족했다. 그리고 그렇게 성노동자가 되기 위해 어렵게 거리에 나섰고 하루에 5명에서 10명 정도의 남성을 상대로 일하고 있다. 카페에서 일하는 것보다 적지 않은 돈을 벌고 있지만 최근 중국 남성에게 폭행당한 동료도 본 적 있고, 무엇보다 이런 일을 하면서 2번의 를 경험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정말 글을 읽는데도 먹먹해지기 그지없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한 소녀의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일본의 청년들은 왜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은 전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속도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죠. 인구의 상당수가 이제 은퇴를 해서 일을 할 수 없는 나이에 도달하다 보니까 경제 성장 속도는 빠르게 식어갔습니다. 무려 90년대부터 0% 성장을 경험하기 시작했고요. 이렇게 경제 성장이 느려진다는 말은 젊은 청년들 입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또 높은 소득 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대부분 사라졌다는 뜻이 됩니다. 실제로 한국엔 이미 유명한 이야기죠. 우리 한국인들 근로소득자 입장에선 호봉이 하나 올라간 것 이외에도 급여가 오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일본에서는 오히려 0% 성장을 하기 시작한 96년도부터는 실제 연금이 오히려 줄기 시작해서 한때에는 무려 소득의 15%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서민층들, 청년층들을 괴롭힌 건 이뿐만이 아니죠. 바로 숨도 쉬지 않고 추락의 추락을 연이어 박았던 엔화 가치 때문입니다. 달러나 위안화 같은 해외 화폐 대비 엔화의 가치가 이렇게 떡락하다 보니까 해외에서 들어오게 되는 거의 대부분의 수입품들에 대한 국민들의 구매력이 확 떨어지기 시작했죠. 즉 엔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말은 일본 소비자들 입장에서 물가가 끝도 없이 상승했다는 뜻이 되죠. 가장 먼저 우리나라처럼 석유를 대부분 수입하는 일본의 경우에는 원자재와 또 원유 가격이 오르게 됐고요. 연료비가 오르게 되고 소들이 먹는 사료 가격이 오르게 되니 우유나 요거트 등 유제품의 가격이 무려 12%까지 오르게 되고요. 식료품의 물가도 14%, 28% 급등했다고 합니다. 내고 싶지 않아도 매달 꼬박꼬박 털어가는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14%에서 무려 42%까지 늘었다고 하죠. 요즘 세상에 석유가 안 들어가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거의 대부분의 공산품들의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국민들은 소득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물가 상승까지 겪게 되는 그런 양싸대기를 처먹게 된 거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마주하게 되는 거의 모든 것의 가격이 폭등하게 되다 보니까 한때는 경제 대국, 또 1억 명의 중산층이 있던 나라라고 불리던 일본이 빠르게 몰락하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모든 국민들이 이렇게 가난해지고 또 초라하게 몰락하게 됐냐? 소름 돋게도 그건 또 아닙니다. 수많은 서민들과 청년층이 고통받고 있는 바로 이때 도쿄와 미나토구와 같은 부촌을 중심으로 몇천억 원이 호가하는 펜트하우스, 그런 엄청나게 비싼 곳의 집값은 놀랍게도 끝도 없이 오르기 시작했죠. 아니 흑우야, 그게 무슨 말이야? 일본의 실질 임금들도 줄어들고 또 물가도 상승해서 일본인들 전부 망한 거 아니었어? 라고 말이죠. 근데 모두가 한 배에 탑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마 이런 말을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본은 그 잘났던 버블 시기에 모아놓은 돈을 바탕으로 해외에 있는 빌딩, 토지, 또 주식들을 왕창 사놔서 대외 순자산이 엄청나게 많다. 쉽게 표현하자면 건물주다. 일본의 경제 성장이 멈추기 전에 바로 해외 자산, 특히 달러 자산을 미리 대거 사놔왔던 일본의 부자들은 이런 엔화 가치 폭락이나 실질 임금이 하락해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죠. 이분들이 어디 기업에 취직해서 노동을 한 돈으로만 생활을 했겠어요? 또 엔화 가치 폭락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엔화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러 표시 자산의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내 기준으로는 물가가 떨어지는 개꿀?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 대부분은 어렵게 경제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일찌감치 해외 자산을 취득해놓았던 부자들, 또 부자들의 자녀들은 일본의 핵심지에서 자신들만의 철옹성을 세우고 또 이렇게 호화스러운 삶을 즐기면서 이른바 초격차 사회라는 새로운 신조어를 만들어 나가고 있죠. 사실 저나 아마 이 영상을 보는 많은 시청자 선생님들도 이렇게 일본에서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걱정거리, 고민거리 하나 없이 편하게 누리고 즐기기만 하는 인생을 살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어려운 고군분투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왠지 불편한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 왠지 꼭 우리나라 미래 이야기 같거든요. 일본의 경제 상황은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20년 앞서 비춰주는 거울이다. 그런 말이 이제는 클리셰와 같지만 또 그만큼 또 맞는 말이기 때문에 클리셰로 자리 잡은 것 같죠. 일본이 96년도에 경제 성장이 갑자기 내려앉은 것처럼 한국도 저성장 기조에 들어가냐? 네, 한국도 일본처럼 급격한 경제 냉각기에 들어가는 것 같죠. 엔화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한 것처럼 원화도 약세 기조냐? 네, 거짓말처럼 환율마저 거의 그대로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말 더 불안하게 하고 또 안타깝게 만드는 건 환율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 또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것이 각 중앙은행의 금리 차이일 것인데, 당연히 돈의 속성은 수익률이 더 좋은 곳으로 흘러들어가는 게 맞잖아요. 지금은 미국채 수익률이 나라도 훨씬 더 신뢰도가 높은데 수익률마저도 크게 차이나다 보니까 합리적인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미국채에 갖다 받겠죠. 그런데도 한국은행은 기준 금리를 올릴 수 없이 오히려 반대로 인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다 잘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문제가 정말 심각하기 때문이죠. 국제 통계에는 그냥 좀 심각한 나라들끼리 했을 때 비슷한 정도로 통계가 나오고 있지만, 여기에 전 세계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있는 전세 부채를 더한다면 훨씬 더 큰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는 뇌관 그 자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 측에서는 정말 오도 가도 못하고 금리를 올리는 대신에 외환 보유고를 잔뜩 풀면서 환율을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 열받게 만드는 거는 갑자기 난데없이 국민연금에 달러까지 가져와서 원화 가치 상승, 달러 가치 하락에 베팅해서 벌써 몇 달 사이에 수천억 원대 기회 손실을 만들어냈죠. 아니 안 그래도 정말 몇 년만 있으면 국민연금의 수직 하락하는 미래가 정해져 있는데 이걸 지금 쓰면 어쩌자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지만, 마음을 다시 한번 냉정하게 가져서 과연 우리를 그럼 누가 지켜줄 것이냐? 국민연금이냐? 한국 빌딩을 사서 월세를 받으면 되냐? 아파트를 사면 되냐? 한국 주식을 사면 되냐? 한국의 정치에서 또 경제에서 강력한 비전을 가지고 능력 있는 지도자가 우리를 잘 이끌어줘서 다시 한번 가슴 뛰는 그런 고성장의 시대를 열어주었으면 이런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될 텐데, 최근 정치판이나 우리나라 기업들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이렇게 개인의 행복을 책임져줄 주체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젠 한국에선 우리 스스로 우리 인생을 개척해 나가야 될 것 같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설정이나 환율을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을 금치 못했었는데,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또 한 가지 경악스러운 포인트가 있었죠. 물론 저보다 훨씬 더 공부도 엄청나게 많이 하시고 또 유능한 선생님이시겠지만, 한은의 이창용 총재가 2022년 10월에 해외 투자 잘못하면 상투 잡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라며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는 걸 공개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냈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었나요? 정말 개인이 매수할 저점도 이런 저점이 없었죠. 물론 어떤 개인이 시장의 단기적인 성과를 예측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일 수는 있겠지만, 또 틀릴 수는 있겠지만, 또 그걸 아신다면 당연히 이렇게 강한 워딩은 피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일개 유튜버 흑우인 제가 도대체 뭘 알겠냐마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한국 자산뿐만 아니라 해외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도 저는 조심스럽게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6개월 뒤, 1년 뒤에 또다시 미국 지수가 큰 폭으로 올라서 큰 돈을 벌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야 흑우야, 너 완전 매국노 아니야? 왜 그렇게 한국 걸 팔고 외국 걸 사라고 해?
그런데 미리 일본이 수학의 정석 답지처럼 한국인들에게 한 가지 해안을 제시하는 것 같죠. 엔진이 꺼지는 몰락하는 나라에선 해외 자산을 필사적으로 보유한 사람들이 살아남았습니다. 물론 저는 능력도 없고 배짱도 없기 때문에 내 자녀들이 이런 호사를 누리지 못하게 하더라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놓이지 않았으면,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은 지켰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 자산을 같이 들고 가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꼭 한국의 미래가 정말 부정적이어서만 그런 것은 아니고, 정말 부정적이 아니더라도 사실 생각해보면 한국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경제 규모가, 또 주식시장, 부동산의 규모가 약 2~3%에 불과하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소중한 돈을 한 바구니에 몰빵해서 담아야 하나,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한국에 살면서 원화가 꼬박꼬박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이미 그 자체로 꽤나 한국 경제에 무겁게 투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일본의 현 주소와 한국의 약간은 어두울 수 있는 경제의 이면을 이야기해보았는데요. 저와 다른 의견, 또 덧붙이실 의견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댓글을 통해서 의견을 남겨주시면 저와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단에 구독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즐거운 영상을 제작해서 다시 한번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